안녕하세요. 피터 튜브입니다.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는 반세기 동안 항공우주국과 우주비행사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스피드마스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수천 번이 회자되는 과정에서 일부 이야기는 소실되고 잊혀지거나 잘못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스피드마스터의 이면에 존재하는 잊어서는 안 되는 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Vice President Johnson, Mr. Speaker, Mr. Chief Justice, President Eisenhower.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60여 년 전에 10년 안에 미국인을 달에 보내겠다고 공표하며 전 세계는 물론 미한국 우주국인 나사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나사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즉시 대통령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주 프로그램은 신속하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결국 인류는 지구 밖 천체에 최초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제미니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머큐리 프로그램에 착수하였습니다. 라틴어로 쌍둥이를 뜻하는 제미니 프로그램은 첫 유형과 두 우주선이 우주에서 달성한 최초의 도킹 등의 수많은 세계 기록을 남겼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미국보다 먼저 세계 최초의 유형에 성공하였지만 나사는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로 결심하고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미니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진 아폴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아폴로 미션을 통해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머큐리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62년 두 명의 나사 우주비행사 월리 시라와 고든 쿠퍼는 직접 착용할 크로노그래프를 구매하기 위해 휴스턴의 주얼리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매장의 왼쪽 끝에 시계가 전시되어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시간을 읽을 수 있는 블랙 다이얼과 화이트 엔지를 장식한 매력적인 크로노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렇게 스피드마스터의 유서 깊은 탐험 여정이 시작됩니다. 월리 시라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시계는 우주를 탐험한 최초의 스피드마스터라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메가는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여 2012년 바젤월드에서 퍼스트 오메가 인 스페이스라는 최상의 이름을 지닌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였습니다. 월리 시라와 고든 쿠퍼의 선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성과와 업적을 기록한 카메라와 무중력 상태에서 잉크를 사용할 수 있는 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계와 같은 다양한 물품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관리부서장인 디크 스레이톤에게 교육 및 향후 예정돼 있는 우주 비행에서 사용할 시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실용적인 사고를 지닌 파일럿으로서 그들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패널에 위치한 우주선상의 타이머가 고장난다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오차없는 정확한 시간 측정 기능은 기본이며 백업용 시간 측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나사 외부에서 제작된 모든 물품은 우주 품질 인증 테스트를 거쳐야만 우주 비행사들이 사용할 기구로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사에 소속된 엔지니어들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구축하는 장기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습니다. 머큐리 프로그램의 모든 장비는 향후 예정된 제미니 및 아폴로 프로그램을 위해 재평가와 재설계를 거쳤으며 나사는 우주 비행사들이 사용할 장비를 테스트, 선택 및 인증할 다수의 엔지니어를 모집했습니다. 나사는 정부 기관이었으므로 극도로 투명한 방식을 거쳐 제3자에서 제작한 모든 장비를 조달해야 했습니다. 1964년 9월 21일 디크 스레이톤은 제미니 및 아폴로 승무원이 사용할 내구성이 뛰어나고 높은 정확도를 지닌 크로노그래프의 필요성을 명시한 사내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서를 전달받은 사람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유용한 장비를 선별하는 높은 안목을 지닌 엔지니어 제임스 H. 레이건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사용 장비를 테스트하는 총책임자로서 미 해군의 해양 연구용 해저 거주 실험실 프로젝트라는 탐험 프로그램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제임스 H. 레이건은 겨우 8일 만에 여러 매뉴팩처의 시계 두 피스에 대한 견적 요청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요청서는 유명 시계 브랜드의 에이전트와 수입 업체에 보내졌고
특히 손목시계용 크로노그래프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임스 H. 레이건은 네 곳의 브랜드에서 견적을 받고 모든 브랜드의 크로노그래프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의 뉴욕 에이전트 노먼 모리스에서 스피드마스터, 특히 ST105003이라는 유력 후보자를 입수했습니다. 시계가 도착한 직후 전설이 된 1년의 테스트에 착수했습니다. 제임스 H. 레이건이 설계, 감독 및 관리한 테스트는 문자 그대로 검사 과정에서 크로노그래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1도에서 93도의 온도에 이틀간 시계를 노출한 직후 영하 18도에서 냉각합니다. 그런 다음 93도까지 가열한 진공 챔버에 배치하여 극한의 온도에 노출하고 다시 또 다른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70도까지 열을 가한 후 즉시 영하 18도로 냉각하는 과정을 빠르게 15차례 반복합니다. 그러나 크로노그래프의 험난한 테스트 과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테스트를 마친 후에는 시계에 40G라는 엄청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합니다. 우주와 같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극한의 환경을 연출하기 위해 각기 다른 6곳의 방향에서 충격이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 대기습도 93%, 산소포화 100%의 부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극한의 환경에서 크로노그래프를 고압과 저압에 지속적으로 노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130dB의 지속적인 소음의 시계를 방치하고 진동 및 평균 가속 8.8G에서 최종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모든 테스트는 시계가 견딜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시계 매뉴팩처에서 상상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럴 필요조차 없는 극한의 테스트를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고문과도 같은 테스트를 거친 후에도 정상 작동하는 타임피스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 나사는 1965년 3월 1일 스피드마스터를 모든 유인 탐사선에 적합한 타임피스로 채택하였습니다. 1942년의 무브먼트와 1957년 첫 출시된 시계에서 기대하기 힘든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3월 23일 스피드마스터는 제미니 3호에 탑승한 버질 그림슨과 존 영의 손목위를 장식하며 우주여행을 떠난 최초의 시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월리 시라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계는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우주로 나아갔습니다. 1965년 7월 스피드마스터는 타임피스가 지닌 가치를 입증할 넓은 우주로 나갔습니다. 제미니4 미션이 진행되는 동안 에드워드 화이트는 스위스 메이드 시계인 스피드마스터를 착용하고 세계 최초의 우주 유영에 성공하였습니다. 타임피스의 무브먼트인 유서 깊은 칼리버 321은 지구 밖 우주의 아찔한 높이에서도 우주 비행사의 손목에서 오차없는 정확한 시간 측정 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오메가에서 제작하지 않은 유일한 부분은 우주복 밖에 시계를 착용하기 위해 사용된 다크 그레이 컬러의 길이가 긴 벨크로 스트랩이었습니다. 나사는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차세대 스피드마스터 모델인 ST105012 및 ST145012를 채택합니다. 앞서 사용된 ST105003 타임피스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모델에 대한 테스트는 다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드 화이트의 손목 위에서 우주로 나아간 최초의 시계라는 명성을 얻은 이후 오메가에서 스피드마스터에 프로페셔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메가에서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오른쪽에 크라운과 2개의 푸시버튼 보호 시스템을 장착한 비대칭 케이스를 도입한 것은 나사와 함께 우주를 탐사한 스피드마스터의 모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모델을 디자인하는 논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현재 문어치 케이스로 알려진 비대칭 케이스는 1963년 후반, 1964년 초반에 출시된 ST105011에서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1969년 7월 21일 오전 2시 56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 이글이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하였고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작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달이라는 천체에 발자국을 남긴 최초의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닐 암스트롱은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달 착륙선의 시간 측정 장치를 백업하기 위해 스피드마스터를 예비 시간 측정 장치로 이글호에 남겨두었습니다.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은 대략 15분이 지난 후 스피드마스터를 착용하고 달 표면에 도착하였고, 마침내 스피드마스터는 최초의 달 착륙 시계가 되었습니다. 미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달 착륙은 이제 나사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었습니다. 1970년 아폴로 13호는 우주선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세계 최초의 유사 우주 재앙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경험에 직면하였습니다. 오메가의 블랙 다이얼 크로노그래프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여 생명을 구했습니다. 스피드마스터 크로노그래프는 심각하게 손상된 우주선이 궤도로 재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엔진 폭발 시간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오류라도 발생한다면 지구 대기에 재진입하는 즉시 캡슐이 튕겨 나가거나 타버릴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안전한 재진입에서 스피드마스터가 세운 업적을 기념하여 오메가의 스노피 어워드라고 알려진 유인 비행 자각 어워드를 수여하였습니다. 미국은 나사와 유인 우주 프로그램 대신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베트남 전쟁에 더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아폴로 18호 및 아폴로 22호의 달 탐험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따라서 1972년 12월 17일 오후 9시 33분 24초, 유진 선원은 정규 지급된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을 착용하고 우주복 아래 기존의 ST-105003을 백업용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달에 발을 내디디며 달에 착륙한 마지막 인류가 되었습니다. 오메가는 두 번째 스피드마스터와 함께 달 탐험 역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달에 착륙한 최초의 시계는 아폴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나사에서 채택한 마지막 시계였으며, 달에 도착한 마지막 시계는 1965년 나사에서 승인한 최초의 시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아폴로 소유주 미션이 계획 중이던 다음 해로 이어집니다. 미 항공우주국과 소비에트 항공우주국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최초의 공동 작업을 진행하며 냉전 종식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당시 일부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은 프로페셔널 오메가 크로노그래프 플라이트 마스터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나사는 교육 및 미션 모두에 스피드마스터를 표준 타임피스로 채택하였습니다. 실제로 미션이 진행되는 동안 총 10피스의 시계가 사용되었는데 모두 스피드마스터였습니다. 우주비행사 톰 스태퍼드는 예외적으로 19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 이후 지급된 18K 옐로우 골드 스피드마스터 디럭스를 착용하였습니다. 톰 스태퍼드를 제외한 우주비행사들이 착용한 모든 시계는 칼리버 321이 탑재된 나사 지급 표준 시계였으며, 모든 러시아 비행사들은 칼리버 861이 장착된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모델 ST-14502 크로노그래프를 착용하였습니다. 살루트 우주정거장 등의 미션에서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은 스피드마스터를 착용하였습니다. 나사와 스피드마스터는 1978년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우주 여정에 올랐습니다. 나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우주선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장비를 다시 테스트하는 재인증 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오메가는 1년의 신규 테스트를 받기 위해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 모델인 ST-14502와 스피드마스터 컬렉션의 전자음파 모델인 스피드 소닉 및 프로토타입 스피드마스터 오토매틱까지 3가지 모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시계는 차후에 약간의 디자인 변경을 거쳐 피파 심판을 위한 시계로 거듭났습니다. 3가지 타임피스 모두 테스트를 통과하였지만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이 최종 선택되며 1978년 모두 유인 우주 비행용 장비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1980년대 말 MIR 국제우주정거장과 함께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는 다시 한번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국제우주비행사 커뮤니티는 우주에서 사용할 용도로 특별 설계된 시계가 더욱 유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메가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스피드마스터 X33 제작 프로젝트에 몰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타임피스는 우주비행사 및 엘리트 군인 조종사들이 참여한 2년간의 광범위한 테스트 끝에 휴스턴 관제센터를 통해 MIR 우주정거장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방송으로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과 X33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타임피스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매력적인 클래식 수동 와인딩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의 우주 탐사 경력은
한층 더 현대적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된 X33 타임피스의 출시와 함께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계식 시계에 대한 필요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스피드마스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은 지금까지도 나사에서 인증한 유일한 선해 활동용 시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계가 아닌 다른 어떤 장비도 머큐리, 제미니, 아폴로, 스카이랩, 소유주, 샬루트, 우주왕복선, MIR 및 국제우주정거장 등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애호가들에게 문어치로 불리는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스페이스 워치입니다. 이어서 실제 스피드마스터 시계를 가지고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계 두 개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시계 같은 경우는 문워치 문페이즈 크로노그래프 모델이고요. 기능을 살펴보면은 12시 방향에 이제 문페이즈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침 하나가 이제 날짜 침입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분단위 적상계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쪽이 시단위 적상계, 그리고 9시 방향은 스몰 세컨즈 기능은 이렇고요. 작동하는 방법은 위에 버튼을 A 버튼, 밑에 버튼을 B 버튼이라고 했을 때 A 버튼 눌러주시면은 시침 크로노그래프가 작동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스톱, 밑에 B 버튼을 눌러주시면 리셋. 작동 방법은 이렇고요. 문페이지랑 이제 날짜 세팅하시는 거는 조금 특이하게 옆에 퀵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 구입할 때 보면은 퀵 버튼을 하나씩 증정을 해드리거든요. 그걸로 위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문페이지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날짜창이 넘어가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7시에서 저녁 7시 밤 12시 사이, 그리고 오전 7시에서 점심 12시 사이, 요때는 작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아마도 기어가 걸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때는 넘겨주시면은 기어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뒤쪽에 보시면 시스루백으로 되어 있고요. 밸런스 휠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고, 오메가의 이제 피니싱 마감을 볼 수 있는 뒷백입니다. 요 시계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베젤이, 요즘에 나오는 문워치 제품들 보면 베젤이 세라믹 베젤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알루미늄 베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베젤 쪽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시 방향에 보면 이런데, 그래서 조금 착용하실 때 알루미늄 베젤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단점이고, 글라스는 다 사파이어 글라스예요. 그래서 기스가 나지 않는 글라스고요. 손목에 차면 이런 느낌입니다. 42mm인데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 같아요. 딱 일반적인 이제 보통 남성분들이 착용하기에는 42mm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이제 단종돼 가지고 구할 수는 없고요. 요즘에 나오는 거는 오리지널 문워치 제품, 이 제품이에요. 제가 가져온 모델은 운모 글라스, 미네랄 글라스라고도 하고 헤젤라이트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기스가 나는 글라스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지만, 요 시계와는 반대로 글라스는 이제 헤젤라이트 글라스지만 베젤은 요게 세라믹 베젤이에요. 그래서 베젤은 기스가 안 나지만 글라스는 기스가 날 수도 있다는 점. 대신 외관적으로는 운모 글라스가 훨씬 보기는 좋습니다. 뭔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좀 더 빈티지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시스루 백으로 안 돼 있고 솔리드 백으로 돼 있고요. 이 제품이 리테일 가격이 620만 원이죠. 620만 원이고 사파이어 글라스 버전이 73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정도 가량 차이가 나는데, 차이점은 요거는 글라스가 운모 글라스, 그리고 뒤에가 솔리드 백, 그리고 730만 원 제품은 사파이어 글라스의 시스루 백, 요런 차이점이 있고요. 기능이나 이런 건 동일하고, 무브먼트를 살펴보면은 이 제품은 1866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워치 오리지널 제품은 186 하나번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기능은 똑같아요. 사이즈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지만 여기에서 빠진 게 날짜 창과
문페이즈가 빠진 거고요.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착용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 손목에 맞춰놓은 거여가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문워치 오리지널 제품이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크로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깔끔하죠. 이 제품은 뭐 컴플리케이션 제품이다 보니까 기능은 많긴 하지만 뭔가 다이얼이 꽉 차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취향은 문워치 오리지널 제품인 것 같습니다. 훨씬 깔끔하고. 제가 야외에 나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외에서 촬영한 문워치입니다. 이게 문페이즈 문워치 크로노그래프 모델이고요.